지금부터 심화수학 1 온라인 2차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2차지 수업에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중요한 수학적 개념 중 고등학교 수학에서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함수를 위주로 복습하고자 하는데요. 도형의 방정식의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은 잠시 접어두고 함수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도형의 부분 집합이어가지고 다음의 도형 중 함수인 것이라는 문항이 있게 되는데요. 그럼 함수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의미 있는 좋은 대응관계를 말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대응관계가 의미가 있고 좋은 대응관계가 되며 그 확인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 개의 공집합이 아닌 두 개의 집합을 가져오겠습니다. 하나는 x라 두고 하나는 y로 두겠습니다. 이 x를 정역, y를 공역이라고 하고요. 이래 둘 때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공역의 원소로 대응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로만 대응돼야 됩니다. 대응될 때 이러한 이 조건을 만족해주는 대응관계를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우리가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면적인 텍스트의 형식의 정의로는 함수를 완전히 이해할 수도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입체적인 해석이 필요한데요. 함수란 어떤 특정한 문제적 사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한 대응관계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두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할 때 두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인 함수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서 판단하거든요. 그만큼 함수는 매우 활용도가 높고 그만큼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수학적 도구가 됩니다. 또한 정역의 원소로서 A, B, C, D를 가지고 있고요. 공역의 원소로서 E, F, G, H라고 합시다. A는 E로, B는 F로, C는 G로 대응관계를 가지는데 D는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대응관계는 함수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BC의 대응관계도 다 버려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함수에 대한 실효적 개념은 ABC의 대응관계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D는 가감히 제외시켜버려요. 그리고 ABC만의 대응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함수의 대응관계를 쓰게 됩니다. 즉 함수를 활용하면서 문제 해결에 있어 불필요한 요소는 제외하고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만 이용해서 함수적 해석을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은 한 번 주어지면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측면에서 필요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거를 우리는 치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쓰는 함수는 정의학에서 공역으로의 함수가 아닙니다. 치역으로의 함수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대1 대응 조건이 뭐예요? 치역과 공역도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치역을 쓰게 되면 1대1 함수 조건에서도 우리는 1대1 대응관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공역에 대한 특별한 말이 없는 한 무조건 다 치역으로의 함수라는 거, 이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함수는 방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는 역함수 가서 사용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도형의 방정식의 표현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겠는데요. 도형의 방정식은 다른 말로 자체 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 즉, 움직이는 물체 또는 입자를 수학적 수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도형의 방정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요. 양함수, 음함수, 매개변수, 방정식, 급방정식. 양함수는 영어식 표현을 봤을 때 무언가가 명백한 함수이고, 음함수는 뭔가가 명백하지 않은 함수를 뜻합니다. 이 관련 내용은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매개변수 방정식은 말 그대로 매개체를 이용한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급방정식은 원점 하나, 평면상에 있는 한 점을 원점과의 거리와 L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도형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세부적으로 도형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과 어떤 기준에 의해 네 가지 표현 방식 중에서 어떤 하나가 선택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소 좀 긴 내용이지만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함수 표현에 대한 이해 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의 방정식은 일단 움직이는 물체 또는 입자의 움직임을 좌표평면 위에 먼저 둡니다. 두고 난 다음에 그 자체에 대한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x와 y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x와 y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는 양함수와 음함수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x와 y 사이에 성립되는 직접적인 관계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매개변수 방정식을 이용하는데, 매개변수 방정식은 시간에 따른 위치함수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또 시간에 따른 좌표함수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를 x와 y를 각각 시간 t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찾아서 점들의 집합인 도형을 좌표로 표현하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분 단원과 설명하고요. 지금은 하여튼 이러한 표현 방식으로 인해서 매개변수 방정식은 움직이는 물체 또는 입자의 자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수학적 표현 방식이 됩니다. 하지만 얘도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크로스되는 자치, 즉 동전을 떨어뜨리면 이러한 자치를 그리면서 굴러갈 때가 생깁니다. 이런 자치를 가지는 도형은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극방정식이 필요하게 되고요. 극방정식은 여러분들은 고급 수학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양함수, 음함수, 매개변수 방정식은 수학적으로 또는 수식적으로 서로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양함수를 음함수로, 음함수를 양함수로, 매개변수 방정식을 양함수 또는 음함수로 이렇게 막 서로 식을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또 그거의 근거는 뭐냐면 양함수, 음함수, 매개변수 방정식 모두 다가 x, y차 평면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x, y 형태로 식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매개변수 방정식을 양함수 또는 음함수로 변환시킬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매개변수 방정식도 하나의 독립된 도형의 방정식 방식으로 취급하고 사용합니다. 자, 이제는 양함수와 음함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양함수는 영어로 explicit fun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explicit는 일반적인 해석으로 무언가가 명백하다는 뜻을 말하고, 무엇이 명백하다는 것일까요? 즉, 양함수는 도형의 자치를 x에서 y로의 함수로 표현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봤던 형태로서 그냥 함수라고 했죠. x를 독립변수로, y를 종속변수로 하는 함수 표현이고, 독립변수가 x로 명백한 함수임을 말합니다. 이제 explicit의 뜻을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implicit는 어떻습니까? explicit의 반어 개념이니까 독립변수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음함수는 현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정해지지 않은 채 도형의 자치를 x와 y의 관계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변수가 명백하지 않는 함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음함수 이 자체도 도형의 방정식 의미를 가지면서 필요에 따라 또는 문제적 사항에 따라서 x에서 y로 또는 y에서 x로의 함수로 취급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표현 방식이어가지고 양함수 표현 방식에서는 역함수를 따로 취급하지만은 음함수 표현에서는 x에서 y로, y에서 x로에 대한 관계를 하나의 관계식으로 자유롭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양함수보다 음함수 표현이 더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보탠다면은 도형의 방정식은 그 도형의 이름, 즉 별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별명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하나의 대명사로 표현한 것이잖아요. 도형의 방정식 또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수학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방정식 표현 또한 그 도형적 특징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이 가장 좋은 수학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양함수와 음함수는 큰 차이는 없고요. 단지 어떤 도형의 특징을 방정식으로 표현할 때 어느 것이 더 적절한가, 또 어느 것이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선택되어지는 면에서만 차이점을 가지지 다른 차이점은 없다는 겁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형의 방정식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수학적 표현에 대한
대략적 흐름과 방향성만이라도 이해되었다면 소정의 목적 한 바는 달성되었다고 선생님은 봅니다. 오늘 설명한 관련 내용 이후에도 계속 상기해 주세요. 계속 꼬집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각적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 개의 함수에 그 함수식이 반드시 한 개만 있어야 되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함수를 계속 봐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함수의 극한 가설은요. 자, 답은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가요. 직선 도로를 원점에서 출발해서 쭉 갑니다. 어느 시점에 또 갔는데 갑자기 큰 돌멩이가 달라버렸어요. 그러면 잠깐 이제 가긴 가지만은 고장이 나가지고 어느 시점에서는 정차하겠죠. 이 관계를 시간에 따른 속도 함수 관계로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가다가 속도가 툭 떨어지고 멈추게 되죠. 그러면 이 y = vt라는 함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요 식관계와 다른 식관계 두 가지로 표현되어 가지고 하나는 ft, 하나는 gt라는 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지는 함수를 조각난 함수라고 해요. 조각적으로 정의된 함수라지만 선생님은 제가 간단히 조각난 함수라고 했습니다. 뭐 또 다르게는 정의역으로 나뉘어진 함수라고도 하는데 원어적인 해석은 조각적으로 정의된 함수고요. 선생님은 간단히 조각난 함수라고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함수가 더 일반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함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자 시험에서도 매번 출제되는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잘 듣고 역함수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정립해 주세요. 처음 배우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 내용 위주로 넘버링을 붙여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함수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앞에서 언급한 양함수 표현 y = fx는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종속 변수 이꼴 f의 독립변수다. 즉 다시 읽는다면 종속 변수 이꼴 독립변수의 식이다. 이런 형태의 식을 양함수로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역함수의 존재 조건인 1:1 대응은요. 정의역 전체에서의 조건이 아니라 1:1 대응 조건을 만족하는 정의역의 소구간별 만족 조건이기 때문에 한 개의 함수에 역함수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y = fx를 한번 볼게요. 야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히 좀 끊을게요. 간단히. 증가만 하니까 1:1 대응이죠. 감소만 하고 있으니 요거는 저는 1:1 대응입니다. 증가만 하고 있으면 1:1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요 구간 두 개에서 각각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고 감소하는 구간에서 다른 역함수가 존재한다. 즉 여기서도 세 개의 역함수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즉 필요에 따라 역함수는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명심해 주세요.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y = fx와 x = f 인버스 y는 의 그래프는 대응 관계의 방향의 차이만 있지 동일한 그래프입니다. 즉 이 그래프를 읽을 때 y = fx도 하지만 x = f 인버스 y도 맞아요. 이거를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점 반드시 명심해 주세요. 방향의 차이는 있습니다. x에서 y로는 y = fx, y에서 x로는 x = f 인버스 y로 표현이 당연하잖아요. 왜? 이게 양함수 표현이니까. 종속 변수 = 동대 변식이니까. 그래서 x = f 인버스 y 또 y = fx와 똑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게 누구게 됐습니까? y = f 인버스 x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y = f 인버스 x도 y = fx의 역함수입니다. 왜냐하면 x 좌표 평면 상에서 xy 좌표 평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L축이 보통 이게 독립변수축이에요.
y축이 종속 변수축입니다. 즉 독립 변수축은 수평축으로 주고요. 종속 변수축은 수직축으로 줍니다. 그게 x, y 좌표평면이에요. 그런데 x 이퀄 f 인버스 y에서는 y가 독립 변수, x가 종속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y를 x로 그 다음에 x는 y로 바꾸게 됩니다. 왜? x, y 평면상인 이 그래프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래프적인 위치 관계를 이제 바꿔서 보게 되니까 y 꼴 fx의 그래프와 동일한 x 이꼴 f 인버스 y는 y 꼴 x에 대하여 대치 이동이 되어 가지고 y 꼴 f 인버스 x의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이걸 쉽게 말한다면 이걸 y 꼴 x 둘게요. 얘가 y 꼴 fx예요. 그러면 아예 x 이꼴 f 인버스 y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수평 수직이 아니라 수직 수평이라서 그래서 x 이꼴 f 인버스 y를 독립 변수를 수평하게 종속 변수는 수직하게 두다 보니까 x, y를 바꿔야 된다. 그 말이 결국에는 y 이꼴 x에 대하여 대칭 관계가 되더라. 그래서 얘를 우리는 y 이꼴 f 인버스 x가 된다. 그렇지만 이 두 개가 누구다? y 이꼴 fx의 역함수다. 이런 사실이거든요. 결론이고. 그래서 x 이퀄 f 인버스 y와 y 이퀄 f 인버스 x 같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다? 똑같이 y 이퀄 fx의 역함수이다. 그렇지만 야함수 표현으로서는 올바른 식은 x 이퀄 f 인버스 y다. 하지만 y 이퀄 f 인버스 x는 x, y 좌표평면상의 이 그래프를 나타내려다 보니까 x, y를 자료 바뀌어서 나온 형태로서 y 이퀄 f 인버스 x도 y 이퀄 fx의 역함수이다 하는 거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역함수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치겠는데요. 잘 들으세요. y 이퀄 fx가 주어진 상태에서 f 인버스 b에서 이 b는 x가 아닙니다. y입니다. 명심하시고요. 대신에 y 이퀄 f 인버스 x에서 얘는 이때의 b는 x가 맞습니다. 이거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이게 지금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역함수를 아직까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든지 조금만 하면 알겠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이제 역함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점 특히 잘 구분해 주시고요. 자, 이상으로 역함수를 끝으로 지금까지 배운 수학 내용 중 중요한 개념에 대한 복습은 이것으로 마치고 형성평가 문항을 통해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피부로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올바른 수학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선생님이 화면에 적어둔 수학의 과정은 고정관념을 없애는 것이고 수학의 결과는 표현이다 라는 말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형성평가 문항을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의도한 바를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형성평가 1번 좌표평면상의 A점 1,2에서 원에 그어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한번 옆에 한 그림을 그려서 간단히 볼게요. 원을 하나 그리고요. 점 하나 잡을게요. A점. 그러면은 뭐 접선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접선 마저 들고 합니까? 기울기를 M이라 두면 되죠. 여기다 적을게요.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직선 어떻습니까? y 이퀄 m 곱하기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x 빼기 1 더하기 2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울기 m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취할 것 같아요? 접점과 원점을 이었는 선분은 당연히 원주각 성질에서 수직이니까 야는 곧 반지름의 길이이자 곧 뭐다? 직선과 정사의 거리구나. 그래서 뭐 이래 해서 구하게 되면 공식 집어넣고 하면 기울기 m은 얼마 나오는가 하면요 4분의 3으로 나와요. 이게 답이네. 그런데 그림으로 봐도 또 다른 하나가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그림을 그려서 보는 학생이라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를 더 찾아가겠죠. 그리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1,2는 사실은 여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직선이. 그러니까 요 점이 A점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직선 x =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직선을 어떻게 찾노? 라고 한다면 뭐 그림으로 보면 이래 나오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선생님 하고 싶은 거는 수학적인 절차, 수식 관계로서는 이 x = 1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한테는. 그러면 똑같이 하느냐? 기울기가 m으로 두고요, 야도. 어차피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본다? 어차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보면 기울기 m이 y축의 수직한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어떤 한 유한값이 아니잖아요. 수직한 기울기는 기울기가 없는 거죠. 너무 커서. 기울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기울기를 m이라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기울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식, 여러분 알고 있는 y = mx 플러스 n이라는 형태의 식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y = mx 플러스 n을 1차 함수라고 하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y = mx 플러스 n은 y축에 평행한 직선은 표현할 수가 없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 0를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문제가 그런 경우예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금 적었는 이 식으로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정관념을 없애라. 왜? x에서 y로의 함수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방향을 바꾸어라. y에서 x로 봐라. y에서 x로 가게 되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 x의 변형분의 y의 변화량이 아니라 y의 변형분의 x의 변화량이니까 얘는 y에서 x로 볼 때는 기울기가 0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풀이는 수식관계는 x = 기울기를 m에 두고요. y 빼기 2 플러스 1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기울기가 0이니까 x는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생각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x에서 y로만 한정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 사항에서는 x에서 y로의 함수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낸다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뭐다? x에서 y로가 아니라 y에서 x로에 대한 관계를 생각하게 되면 x = 1이라는 직선의 식이 수식 관계로서 분명히 나오게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시험 칠 때는 이래 하지 말고 그림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정관념을 없애달라 이런 이야기고요. 형성평가 2번. 자, 끝에 가면 미분인데 이거는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이.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시점 중 x좌표가 가장 큰 점의 좌표를 ft, t. x좌표가 가장 작은 점의 좌표를 gt, t라고 두고 있어요. 그림을 설명해 볼까요? y = fx 이거를 칩시다. y = t라고 쳐요. 그럼 요게 이 점이 x좌표가 ft고요. 요 점이 gt입니다. 그러니까 y에서 x로의 대응관계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함수도 보면 이렇게 나누면 세 구간에서 역함수를 각각 가지게 되고 역함수가 세 개인데 이쪽에 있는 함수를 gt라 뒀고 역함식을 이쪽에 있는 역함식을 ft라 뒀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gt나 ft나 주어진 3차 함수의 역함수이면 동일한 거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역함수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설명했듯이 여기서 시점 문제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이런 이해가 되는 학생이라면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중에 배우면 쉽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계를 모르는 학생이라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만큼 수학적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 특히 역함수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적인 해석이 매우 중요하더라. 그래서 수학은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 이것으로 끝나고요.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1번 이런 형태고요.
2번도 이런 형태 다 그래프 관련입니다. 자, 과제 1번과 과제 2번도 선생님이 의도하는 바, 즉 수학의 과정은 고정관념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과는 표현이다. 거기에 준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좀 더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의도하는 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문제를 통해서 경험해 주기 바라며 이런 것들을 풀어보면서 선생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